어쩌면 청춘 시작합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 블루K 및 K리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소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일 중 청년들과 가장 밀접한 문제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뉴스를 보고 남몰래 했던 푸념들 저희가 대신해드립니다. 위클리픽 오늘 주제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입니다. 네, 어쨌든 이거 탄핵 인용을 갑자기 10일에 선고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원래는 다른 주제로 이번 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탄핵 인용으로 방송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급작스럽게 결정이 됐죠. 저희가 네.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 이번 주에는 이 탄핵 인용 사건만큼 큰 사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걸 압도하는 네, 문제니까 저희도 네, 부랴부랴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 헌법재판소 선고문을 보고서 어떤 일이 사실 이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떠한 쟁점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이해를 했고 어떻게 선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보시면서 조금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네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오늘 네. 이번 주에 대통령 탄핵 인용만큼 큰 사건이 없으니까 네, 사실 언론이나 어떤 방송이나 네. 굉장히 여러 곳에서 다루는데 음, 저희도 어떤 주제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색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음. 그 이번 탄핵 인용문이 좀 어려운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조금은 쉽게 어떤 내용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고 네, 같이 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우리가 겪은 거나 어떻게 변해왔는지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네. 저희를 한번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또 이제 변화의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면 항상 그 역사가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네. 미래를 알려면 우리 과거를 알아야 되니까 네.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는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선고문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고는
저희가 4가지 쟁점으로 이제 선고를 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해서 직업 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 그쵸, 이 그쵸. 점에 대해서 이제 선고부는 어떻게 봤냐면, 당시에 정황을 먼저 말씀을 간단한 드리자면, 정황. 예,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폭로를 한 거죠. 그래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런 블랙리스트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던 실장이나 국장급들을 한 6명이었는데 맞아요. 그 6명들 잘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폭로한 그쵸. 거예요. 그 노태강 국장 네, 뭐 그런 그리고 사람들. 그 배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그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최순실이 뭐 사익 추구를 위해서 한 거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 증거 자체가 좀 불충분하다.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것도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어요. 네네네. 네, 그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정황을 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정윤회 국정 개입 사건에 대해서 폭로를 한 거죠. 이게 한때 한 2년 전이었죠. 2년 전에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박관천 경정이 보고서를 작성했었는데 그걸 이제 그게 청와대로 올라갔던가? 그게 맞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보좌진 10명이 있는데 이들을 뭐 십상시라고 부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십상시. 정권을 남용한다. 이제 아.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이름 잘 지었어. 십상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어. 비리의 진짜- 산 증인 같잖아. 정말. 진짜 쓰레기 같잖아. 그러니까. 이름부터. 네. 그래서 이 정윤회 씨가 이때 엄청 파워를 가지고서 김기춘 실세였다. 비서실장을 경질하면서 굉장히 정권을 남용했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도 인정을 좀 하지만 구체적으로 세계일보에 누가 이렇게 압력을 가했나? 그치. 이런 그거를 거는 이제 불분명하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음. 실질적으로 개입해서 이걸 이끌었다고 어떤 그게 입증할 수 있느냐? 이거는 네. 다른 문제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은 자기가 그 폭로를 하고 나서 이제 청와대에서 그 통일교 재단을 협박했다는 거예요. 너네 이거 잘못한 거 우리가 까발리겠다. 그러니까 그런 통일교 재단 입장에서는 그 사장을 해임하지 않고서는 맞아. 할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 당시에는 되게 유야무야 넘어갔었어요. 당시에 워낙 사건 자체가 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조금 너무 허무맹랑한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십상시도 그렇고 정윤회도 갑자기 네. 튀어나와가지고 네. 사람들도 누군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누가 실세다 막 이러니까 음. 좀 사람들이 좀 뭐라 그래 좀 안 와닿았던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 저번에 2008년도에 이 대선 같은 거 검증할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검증하던 시절에 그때 최순실의 존재, 정윤회의 존재 이걸 미리 얘기를 했었는데 서로 뭔가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 하지 마라 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거에 대해 되게 실드를 치고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그쵸. 국민들도 설마 그렇겠어. 그리고 오히려 주변에 친인척이 없으니까 좀 청렴하게 정치하겠지라고 믿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친인척 오히려 비리는 없겠지. 뭐 더 이랬지. 큰 비리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던 거죠, 사실상. 가족보다 더한 존재가 있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거 세계일보에 대한 것도 결국에 그런 그건 사건 사유는 자체가 되지 유야무야 못했죠. 넘어가고 그런 더 큰 일이 이제 2016년에 터진 거죠. 맞아. 네. 그리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음, 그때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음, 그때도 정윤회가 나오고 그 전에도 뭐 대선 과정 그 이명박 후보와 대선 과정 할 때도 뭐 최순실 이런 얘기 나오고 할 때 그러면 그 정치권이나 그 관련한 사람들은 지금 이 사태가 올 거라는 거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었다는 소리지. 솔직히 그 다른 어떤 힘이 있다. 박근혜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던가 그걸 알고 있었는데도 그냥 이용해 먹었다고 봐야지 사실.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당시에 뭐 새누리당에 소속되었던 그런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다른 정당이랑 또 정당을 만들었는데 그 정당 자체가 굉장히 욕을 먹는 이유도 우리 너무 지금 정치적인 네. 거 아니야? 너무 정치적인가? 괜찮아? 아니 근데 쓰레기긴 해. 사실 그거는 한 90%는 찬성하는 얘기일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새누리당의 부역자들이 나와서 정당 세탁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라는 얘기죠. 사실상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또 대단하고 나중에 와서 뭐 이제 이렇게 사건이 그치. 터지니까 다른 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전용지 맞아. 예를 들어서 이제 꼬리만 자르는 네, 거지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뭐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뭐 그래서 미리 박근혜와
각을 뒀던 거고 그래서 자기가 밀려났던 거다. 뭐 그치. 이제 와서 자기가 뭐 엄청 정치적으로 희생당한 것처럼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사실상 있고요. 그치. 전용에 네. 솔직히 유승민도 마찬가지긴 해. 어쨌든 여튼 그래서 뭐 그런 그거는 뭐 박근혜 다른 정부에 문제니까. 부역했다는 그런 논란도 이렇게 많은데 어쨌든 이런 거를 언제부터 알았는지는 사실상 좀 오리무중이긴 하고 어쨌든 네 그래서 여기 다음 거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었는데 이걸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위반을 했다라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헌법재판소는 물론 심정적으로 한다고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쵸. 안타까운 국민들에게 사건이니까. 뭐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워딩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성실한 직무 책임을 그 증명하기가 힘들지. 그러니까요. 사실상 얘기들은 많았잖아요. 당시에 뭐 머리를 했네, 아니면 뭐 그때 뭐 주사를 맞고 있었네. 그래서 그 당시에 중대본이 열렸을 때 그때 사진을 보면은 바늘 자국이 있네 없네라고 그치, 하면서 그치. 얘기들이 참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이거 자체도 헌법재판소는 그런 거를 인정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긴 힘들다. 맞아. 그리고 이거는 말했던 앞으로도 거죠. 네. 그 이제 파면됐으니까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할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 특검이든 특검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맞습니다. 식으로 검찰이든 뭐 검찰도 못 믿겠지만 아무튼 뭐 어떻게든 밝혀내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사실상 백미였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번에 직접 관전을 하신 분들은 처음에 네 번째까지 갈 때 이거 설마 기각되는 건가라고 맞아.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분위기가 지금 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나 이렇게 세 번을 한 맞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어떤 탄핵할 만큼 중차대하거나 아니면 확정적인가에 대한 거는 다 아니라고 했으니까 좀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다 겁먹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흥행하는 영화의 공식을 따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계속 플롯을 짤 때 계속 반전을 줘서 결국에 흥행 공식을 따른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이정미 그 헌법재판관께서 근데 이거 하실 때 고민 참 많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진짜 보면 모든 순서든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그걸 꼭 고민한 것 같아. 날짜를 왜냐하면은 금요일 날 했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이렇게 해버리면 네, 주말에 이제 태극기랑 뭐 촛불 집회랑 엄청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다 한 것 같아. 또 그때도 맞아요. 막 그 무슨 폭력이나 이런 게 또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도 엄청 높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선고일을 또 갑자기 통보했잖아요. 맞아. 이틀 뒤에 한다고 통보했잖아요. 원래는 그 전전날에 통보할 거를 예상은 했는데 계속 다음 날로 미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그런 시위가 이제 또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맞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선고 기일까지 짰던 것 같은데. 맞아. 다 생각해서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거 참 고생이 많이 썼을 거예요, 정말. 진짜. 하시면서. 어쨌든 다음 이제 네 번째에서는 이게 백미인데 최순실에 대한 이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관련한 문제였는데. 직권 남용.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워낙 백미다 보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세 파트로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떠한 죄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헌법이나 법률에 어떻게 위배가 되는지 그리고 위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그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큼 중차대한 문제인지 맞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좀 꼼꼼하게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맞아. 일단 어떤 죄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당시에 태블릿 PC가 또 불거지면서 다양한 이런 국가 기밀들이 최순실한테 많이 유출이 됐다. 그리고 최순실이 이권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정유라의 이런 친구의 아버지가 하시는 회사 이름이 KD 코퍼레이션이었는데 그 KD 코퍼레이션이랑 이제 대기업에 이제 납품을 하도록 현대자동차한테 안종범 그 당시에 정책조정실장을 시켜서 푸시를 했다는 거죠. 현대자동차에 이제 거래를 하라 이런 식으로 푸시를 했다는 점. 그리고 그렇죠. 이거는 기록이 다 증거가 남아 있으니까 통화 기록 같은 있잖아요. 거 수첩이나 통화 기록이 있으니까 맞아요. 입증이 가능하지. 맞아요. 당시에 뭐 정우성 당시에 뭐 차관도 뭐 지메일 계정 같은 거를 최순실과 같이 공유를 하든지 그리고 그 정우성 그 차관이 가지고 있던 비서관 아닌가? 비서관이었나? 네. 비서관이 가지고 있던 그 녹음 파일, 초통화 녹음 파일이 또 결정적인 단서가 됐었던 거죠. 맞아.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불거졌고 그리고 K 스포츠 재단, 그리고 미르 재단 이런데 이제 대기업들이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 출연도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박 대통령, 전 대통령의 푸시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강제로 기금을 주게 된 거다라는 그러니까 얘기죠. 이게 직권남용도 두 가지로 나눈 게 이게 최순실 관련한 어떤 특정 개인이잖아. 네. 특정 개인한테 특혜를 제공한 부분, 그 부분이랑 대기업을 압박한 부분, 기업을 어떤 이거 시장 경제를 흔드는 거니까 특혜를 어떤 개인적으로 제공한 부분은 이제 KD 코퍼레이션이랑 플레이그라운드를 그 현대 기아차 광고 수주한 거, 뭐 WK 뭐 이런 거 스포츠팀 운영 수주한 거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최순실이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해주는 거니까 네. 이거는 어떤 최순실 개인에 대해서 특혜를 줬다. 그래서 이것도 직권남용이지. 어떤 개인한테 준. 근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기업을 불법적으로 압박한 거지. 이거는 그 최순실한테 774억 원 지원받아서 대기업에서 그래서 미르 재단, 뭐 K 스포츠 재단 설립하고 운영한 거 이것도 이제 대기업 압박해서 돈을 받아낸 거니까. 그리고 롯데 회장한테 70억 원 지원을 해라 얘기한 거 이것도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기업을 압박해서 시장 어떤 경제를 흔들어 버리고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당시에 뭐 정경련 그때 이름이 이승철 부회장이었나요? 그분도 나와서 이건 자발적인 모금이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테스트 돌아가는 게 자기는 불리한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다 이거 박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다. 맞아. 이런 식으로 막 태세를 변환했죠. 나중에. 그분 유명하잖아. 네. 그거 네. 여기서 뭐 네. 재벌 뭐 그 손들으라 그랬을 때 손들 그러니까 재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촛불 집회 나간 적 있냐고. 맞아. 촛불 집회 그거. 아니, 너무 웃겼어. 너무 좀 뭔가 안타까운데 웃겨. 맞아요. 어쨌든 이런 점이 이제 죄가 있다고 한 건데 과연 이게 법률에 위배가 되느냐. 근데 아까 한배가 말했던 대로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고 뭐 이런 재산권 침해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직권남용을 했다. 그쵸. 그래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를 오히려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최순실의 국정 개입 사실을 이제 숨겼고 그리고 그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걸 계속 감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데서 드러나냐면은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담화를 할 때 그 당시에 뭐 나는 뭐 이런 거 뭐 선의로 도와줬을 뿐인데 근데 이게 나한테 부메랑처럼 날아올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정규제 TV 같은 데 나와갖고 뭔가 짜여진 조작된 느낌이다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치, 시나리오다. 오히려 그렇게 음모라고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언론이나 맞아. 국민들을 그런 음모론을 제기한 사람들로 몰아붙이면서 정확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어떤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거야. 이게 재판관들이 봤을 때 이게 꼭 탄핵 심판이 아니어도 무언가를 판단할 때 우리가 그냥 생활에서도 이 태도를 중요하게 보잖아. 그러니까요. 의지가 있냐, 네가 제대로 해명할 의지나 어떤 태도를 불량하지 않고 제대로 하냐 이러면은 태도가 괜찮으면 잘못해도 조금씩 깎아주잖아. 맞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이게 헌법 수호 위배거든. 여기서는 좀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검찰 특검 조사도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그러면서 정규제 TV 뭐 이러니까. 그 여론전만 하고. 그러니까 태도가 불량한 거지. 약간 그런 걸 느꼈어. 이게 진짜 법은 이런 거에서 평등하구나 이런 점에 있어서 태도까지도 다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로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 이런 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이렇게 선고를 내렸는데 그래서 보충 이제 의견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헌법상 이 세월호 참사 관련한 부분에 이제 보충 의견이었는데 이제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가 이게 중요하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로 구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록 본인이 반대를 하긴 했지만 이런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혹시 남겨질지 모르니까 보충 의견을 통해서 이게 잘못이다라는 거는 그거는 본인이 성실 의무 위반을 했다는 점은 분명하게 한다라는 식으로 보충 의견을 냈다고 해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와닿았기 때문에 한 번 또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위반을 했다. 근데 이걸로 그 파면 결정 근거로 쓰기에는 사실 좀 그 선례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위험할 수 있으니 좀 조심을 하지만 이런 거는 알아둬라 이 정도네. 그러니까요. 이거까지 좀 세심하시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든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선고문을 한번 살펴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탄핵 선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라는 얘기를 했다면 지금까지 박정희 정부의 박근혜 뭐 비슷하긴 대통령의 해? 정부에서 이제 경제 정책 특히 청년에 집중을 해서 어떤 정책이 있었고 그리고 삶의 질 자체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얘기해 보면서 지난 4년간 어떻게 네. 한번 돌아보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들이 이제 또 곧 있으면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대선은 또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데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지 저희끼리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먼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네네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네. 처음에 공약으로 내건 내걸었고 그리고 실천을 하기도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박근혜 정부의 청년 경제 정책이라고 한다면 네네. 이제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언제 한번 언뜻 들어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좀 와닿지 않는다는 느낌이 아마 좀 크실 것 같아요. 근데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가 뭐냐면 이제 취업하지 못한 청년한테 기업에서 이제 직무 경력을 쌓을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갖고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하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직무 경험을 쌓고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래서 인턴을 하게 되면 이제 1인당 월 80만 원씩 주고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 100만 원씩 3개월간 이렇게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호의적인 반응이었어요. 왜냐면은 그런 직업에 있어서는 사실상 지금 가장 크게 된 문제가 좀 직업에 대한 미스매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맞죠, 대학생들은 많은데 대학생들을 수용할 만한 직업들이 많이 없다는 느낌이었는데 맞아. 그것들을 좀 이제 학습 기회를 늘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청년들이 이제 취직을 하도록 도와주겠다. 실질적인 지원금까지 경험을 줄 주면서. 수도 있다. 약간 네. 좋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일학습 병행제라고 해갖고 일학습? 예, 일과 학습을 병행한다는 의미에서 일학습 병행제를 또 했는데 이게 바로 청년 취업 희망자가 이제 학습 근로자로 채용이 돼갖고 이제 어떤 학습을 받는 거죠. 일을 하면서. 그래서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랑 둘 다 비슷하게 학습의 기회를 줘서 보다 구직하는데 더 도와주겠다. 예, 그런 식으로 도와주겠다. 미스매치를 좀 해소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추진을 했던 문제였는데 그 두 가지 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청년들에게 메리트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규직 전환율 자체가 일단 자체가 굉장히 낮았고 그리고 그냥 잠깐 쓰고 네. 버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자리의 질 자체가 굉장히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청년 인턴자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적어서 이제 그 일을 그만둔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일학습 병행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게 네.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이 청년 다 전체한테 해당되는 것보다도 몇 명 안 되잖아 실제로 혜택 본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일학습 병행제도 마찬가지로 별로 그렇게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취업도 뭐. 그런데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냥 기회는 있는데 돈을 못 버는 거야. 그 일을 하면은 그게 사실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그 문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학습을 하고 채용이 되는 건데 네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보면 난 대기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더 임금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중소기업 들어가면 뭔가 좀 꿀리는 것 같고 괜히 내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시작을 해서 오히려 내 커리어를 망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고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본인의 커리어를 이제 쌓았어. 그러면 괜찮게 쌓은 것 같은데 대기업을 들어가고 싶지 그냥 거기에 남고 싶어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게 그 중소기업이랑 큰 격차가 없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메리트가 네. 분명히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62%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10%도 나지 않는다고 하고 맞아.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강소기업들이 굉장히 또 많은 거지. 그런 일본이나 맞아. 독일 같은 나라에. 그러니까 그 국가가 어떤 큰 그때 금융 위기나 이런 거 할 때도 잘 안 흔들리는 거야. 히든 챔피언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진짜 그 음. 뭐라 그래야 돼? 모세혈관처럼 경제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맞물려 있는 건데 큰 기업 몇 개만 있으면 그것만 때리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 맞아요. 기둥 몇 개만 때리면. 그건 진짜 이제 앞으로 우리 좀 바뀌어야겠지. 맞습니다. 이번에도 좀 대선 후보들이 다 공약을 많이. 뭐 중소기업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사실상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 중소기업은 항상 구직난에 헤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일자리가 없다 하고 있는데, 그걸 매칭시키려면 중소기업이 맞아. 크든 아니면은 취업을 구직자들의 눈높이를 낮추든 그 둘 중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구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눈높이를 낮추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거지. 맞아. 그렇게 될 거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임금을 조금 뭐 정부가 지원금을 줘서라도 올리는 것이 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맞아요.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어요. 네네. 네. 저 우디 씨가 좀 그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청년 정책 그쪽을 네.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네.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제가 조사해온 거는 네. 약간 뭐라 그럴까 사회 전체적으로 통계를 봐서 어떻게 변해왔는가 좀 이런 거에 초점을 뒀거든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2012년부터 시작을 했죠. 음. 그래서 지금이 16년, 17년 초까지니까 지금 정지됐으니까 2016년까지 보죠. 그죠? 그때 기록들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졸업 유예 문제예요. 요즘에 많이 느끼시겠지만 졸업 유예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거든요. 저만 해도 이미 유예를 근데 하고 있는 뭐 상태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해왔나를 좀 찾아보니까 점점 감소되긴 해요. 그 11년 이후에.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저도 이거 보고 뭐지 왜 감소했지 이랬다가 그 중요한 건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3년 기준 그 일반 졸업자가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10.4학기였어. 10.4학기고 네. 2013년이 13학기래. 그러니까 졸업하려면은 13학기가 걸리는 거지. 옛날에는 10.6학기였는데, 네. 10.4학기였는데, 그러니까 2.2학기나 2.4학기가 늘어난 거야. 아, 그러니까 근데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입학했을 때만 해도 졸업 유예를 해야 된다. 취업을 하고 싶으면 이런 게 되게 붐이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 그런데 이제는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미리부터 이제 졸업 유예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부터 뭐 한 학기 남겨놓고 취업 맞아. 준비를 한다든지 인턴을 한다든지 스펙을 쌓는다든지 이런 준비를 미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2010년, 11년쯤에는 모르고서 당했다면 이제는 그걸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예는 줄은 반면에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학기가 늘어난 거지. 맞아. 그런 거 같아. 이게 또 좀 음.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게 이게 전공별로도 또 조사를 했더라고. 아 이것도 엄청 중요하지. 그래서 이게 인문 계열은 59.7%로 가장 높고 네. 사회 계열 57.2 계속 쭉 내려가는데 자연 계열 뭐 이렇게 내고 의학 계열이 가장 낮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졸업 유예를 하는 전공을 보면 이게 취업이 어려운 데는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런 거지. 솔직히 의학 같은 경우는 시험 보고 거의 다 의대에 나온 애들은 다 의사를 하니까. 그죠. 전공별로도 이런 게 있고 또 그 뭐라 그래 서울대학 또 지방대학 이런 것도 좀 있더라고. 그래서 서울권의 상위 대학은 61.6%가 졸업 유예를 하고 수도권은 55.2%, 지방대학은 38.7%. 네. 근데 이게 부모의 소득 수준, 뭐 학력 수준도 이 비율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실 이것도 이런 문제 또 다른 양극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러네. 대학에 처음 갈 때도 사실 대학 요즘에 또 그런 문제잖아. 대학 가는 것도 막 양극화다 이거 네. 소득 있는 집이 좋은 대학 가고 이랬는데 그죠. 근데 네. 대학도 이렇게 졸업 유예를 많이 해버리고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준비 기간이 돼버린 거잖아. 네. 취업하기 위한. 네. 근데 여기서도 또 상위권 애들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재력이나 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정말. 그러니까 네. 또 그게 또 격차가 벌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게 좀 의미가 없는 게 아닌 게 졸업 유예가 이게 실제로 일반 졸업자에 비해 유예자가 스펙이나 취업률, 임금 등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더라고.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예를 그러니까. 하고 더 오랫동안 공부를 했겠죠. 뭔가를 했겠죠. 그냥 맞아. 놀지 않았다면은 그렇다 보니까 스펙이나 취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맞아. 그렇다 보면은 또 스펙이 높으니까 임금이 좀 임금을 괜찮게 해주는 직장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 좀 들으시는 분들 이런 거 관심 있을 것 같아. 전체 도대체 우리나라 애들 토익 평균 점수가 몇 점이야 이런 거 있잖아. 근데 2013년 졸업자 기준으로 졸업 유예자의 토익 점수는 786점이래 평균이. 높네. 근데 일반 졸업자는 66점이 더 낮은 거니까 720점이지. 66점? 720점인 거지. 일반 졸업자는.
졸업 유예를 안 한 사람은. 아, 그렇네. 그러니까 66점이 더 높은 거야. 유예하고. 이게 그 독립 변수를 그렇게 토익 점수로 그러니까 졸업 유예인 사람 아닌 사람 이게 종속 변수를 이렇게 뒀는데 그 종속 변수에 따라서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게 좀 신기하네요. 66점이면 솔직히 큰 엄청 차이지. 큰 차이지. 그죠. 그리고 이게 인턴 경험 비율도 네. 일반 졸업자는 7.5%인데 네. 그 유예한 사람은 11.7%야. 그러니까 인턴도 더 많이 하고 사실 토익도 점수가 높으니까 취업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거기다가 취업을 어디로 하느냐를 찾아봤는데도 어떤 공기업이나 대기업들 이런 괜찮은 일자리 취업률이 훨씬 높더라고. 한 4% 정도. 확실히 근데 공공기관 이런 데 들어가려고 그치, 제 주변에만 그치. 봐도 진짜 오래 공부한 사람들 많거든요. 졸업 유예하고서 진짜 제 주변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데이터로 나오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조사하다가 좀 신기했던 게 네. 상위권 친구들이 이제 졸업 유예를 많이 한다 했잖아. 네. 그래서 지방 애들이나 아니면 좀 공부 쪽에 큰 소질이 없다 이런 애들이 그럼 어떻게 하냐 4년제를 나왔는데도 근데 이거에 대한 거 또 찾아보니까 네. 그 한국 전문대학 교육협의회라는 데서 네. 이걸 조사를 했더라고. 그래서 기술직이나 전문대에 재입학하는 학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조사를 했더라고. 네. 그래서 2012년에 1,102명이던 전문대 유턴 입학자가 네. 2016년에는 1,395명으로 늘어났대요. 네. 그러니까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 4년제 졸업한 어떤 지방대 사립이나 이런 친구들이 다시 전문대를 입학을 해서 거기서 기술 교육을 기술 교육을 배워서 차라리 기술직을 하겠다. 그게 돈이 되고 하니까 어차피 취업도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큰 흐름이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떤 찾아본 바로는. 그래서 저도 그럼 이것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그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 또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 창업해라, 청년 창업해라, 이렇게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창조 했는데. 경제 뭐 이런 거. 근데 이거 실태를 보니까 이렇다더라고. 그러니까 청년 창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생계형 창업이라는 거예요. 생계형 창업. 네, 본인이 살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창업을 하기보다는 그냥 돈은 없으니까 일단은 뭐라도 차려보자, 푸드트럭이라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사업에 접근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취업하기 힘드니까 네. 뭐라도 하긴 해야겠다. 네,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요.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백업이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돈을 빌려줬어. 네네네. 청년들이 이제 돈을 받았어. 뭐 어떻게든 돈을 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푸드트럭을 한다면 어떤 식재료들을 사야겠고 뭐 가스레인지 이런 거 사야겠고 네네. 그리고 그거 다 돈이고 그치. 그리고 수요가 느는 거 아니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어떻게 보면 빚을 지게 해서 국가의 수요를 창출시키고 그러면서 결국에 그걸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국가 맞아. 입장에서는 그걸 다시 받는다면 뭐 그런 국가 상에서 출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런 창업을 장려하는 거는 진짜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겠고 그렇겠지만 실제로 그런 아이디어가 없이 그냥 오늘 뭐 할 게 없어서 이렇게 그냥 창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청년 입장에서 네네네네. 어떻게 미래가 없는 삶을 계속 만들고 있는 유도하는 걸 수도 있겠다 국가에서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네요. 맞아요. 이게 우울한 얘기하니까 지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이게 제가 우리나라가 2012년부터 어떻게 바뀌어왔나 좀 조사를 해보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우울 증상 경험률이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8%가 상승했어요. 8.5% 정도.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뭐라 그러지? 솔직히 설문지에다가 이걸 적는 거거든요. 네. 내가 우울 증상 경험한 적이 있다, 막 이렇게 쓴 건데 진짜 우울한 사람은 그거 쓰지도 않아. 그러니까 더 된다고 생각해 나는. 8.5% 이상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중학생일 때 설문조사 가끔씩 하면은 맞아. 나 담배를 펴본 적 있다 맞아, 이러면은 약간 그때는 중학교 2학년 때 설문조사를 하면 약간 허세가 생겨갖고 자기 막 담배 안 피는데 핀다고 하고 있어 보이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중학교 때는 설문조사를 하면 굉장히 통계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렇게 좀 성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은 아무래도 뭐 자기가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을 치진 않겠지. 맞아. 그러니까 우울 증상 이거 하나만으로는 좀 어떻게 판단할 수 그렇죠. 애매할 수도 물론 있으니까. 일반 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따로 찾아봤지만 또 사회 이거부터 얘기했다. 주관적인 건강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건강이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설문지도 했더라고 통계청에서. 근데 이것도 2012년 이후에 지금까지 꾸준히 줄어드는 거야.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울 증상 경험률도 2014년부터 갑자기 늘어나고.
그다음에 제가 찾아본 거에 따르면 사회 이동 가능성 인지도. 그러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대 간 네. 그다음에 내가 세대 내에서 네. 사회 이동이 가능할 것인가 어떤 계급적으로. 근데 이게 엄청 유의미하게 떨어졌더라고. 그러니까 뭐 한 2% 3%가 아니라 거의 반 이상으로 깎였어. 아 진짜? 그 질문한 그 답변한 네. 사람이. 그래서 이게 정확한 그 수치 궁금하시면 사실 통계청에 국가지표 치면은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본 통계 중에 이게 가장 좀 인상적이었어. 그러니까 사회 이동 가능성에 사람들이 이제 포기를 하는 거야. 어차피 이제는 이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주관적인 인지도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4년 동안 그런 시민이나 국민들한테 주는 그런 지표들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고 굉장히 절망적이었다는 얘기고 맞아. 아까 봤을 때 그런 자기 건강 주관적인 건강 지표 자기가 중간적으로 건강을 평가한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지금 한 4년 동안 자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겪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우울증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기가 상승할 수 없어 계급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잘 되고 난 안 돼. 이러다 보니까 박탈감 느끼게 되고 건강에 있어서도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 얘는 이렇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나는 그런 서비스를 받지 못해. 라는 생각 때문에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좀 맞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네. 그 주관적인 거 있잖아 지금까지 네. 말한 게. 그래서 네. 좀 객관적인 게 없냐 네. 이걸 찾아보니까 네. OECD에서 또 조사를 했어요. 이거 조사하는 분들이 참 많아 세상에. 그러네. 그래서 OECD에서 네. 조사한 걸 보니까 네. 사회 관계망의 질이 2016년 조사에 따르면은 38이야. 38개국 중에. 그래서 사회 관계망의 질이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아플 때 간병할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우울 증상을 경험했을 때 네. 같이 어떤 상담할 사람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야. 음.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38개국에서 완전히 많이 떨어진 건가 이게? 많이 떨어진 거야. 이게 아. 지금 이게 뭐야? 전체적인 거는 28이었어. 38개국 중에 네. 2016년 조사가. 네. 근데 2012년, 2014년 보면 24위, 25위, 28위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거든요. 네. 이런 건 유의미한 것 같아요. OECD 조사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어떤 삶의 질 지수 그리고 또 초미세먼지 농도도 실제로 그 2013년에는 세계에서 5위였어요. 미세먼지가 안 좋은 거. 근데 2013년 5위, 2014년, 15년은 4위인데 2016년에 1위로 올라선 거야. 그러니까 세계에서. 진짜? 아이고. 그래서 그랬네. 밖에 운동하기도 진짜 힘들어 요즘에. 아이고. 그리고 저는 이걸 통계를 보면서 하나 또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이거 공동체 결속 얘기한 다음에 얘기하면 되겠다. 공동체 결속 얘기한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네. 공동체 결속? 네. 약해진 거? 네. 이것도 뭐야? OECD 평균보다 8포인트 가량 낮았대요. 이게 공동체 결속은 뭐냐면 어떤 자원봉사 참여한 비율이나 어렸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이웃이 있다 뭐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안전성의 하락도 있어. 이게 공동체가 해치되면 괜히 국가적인 불안한 거지. 안정성이 네. 왜냐면 괜히 불안한 게 아니라 네. 사실 우리나라 그 어머니 아버지 모시는 것도 사실 안정성이잖아. 그게 네. 공동체인 거고. 네. 근데 그런 공동체가 지금 가족 공동체가 완전 해체되기보다는 좀 분열되고 그다음에 친척이나 이웃이랑 어떤 이런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회 관계망이.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사회적인 안전도가 굉장히 떨어지지. 왜 옆에서 범죄 일어나는데도 뭐 모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고독사로 숨지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또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나중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던 게 항상 슈퍼에 오시는 노인분이 계신데 네네네.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안 오시는 거야. 그래서 그 집으로 이렇게 가봤더니 돌아가셨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그분의 생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이 주변에 이제 어떻게 슈퍼의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그분의 생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그런 공동체 결속을 얘기했는데 최근에 국가에서는 옛날에는 그냥 효라는 개념을 통해서 네네네. 노인분들을 공양하고 이제 부모님을 공양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으로 점점 바뀌고 있잖아요. 복지 형식으로 좀 네. 생각하고 있지. 이제. 네. 하지만 근데 지금 약간 그 사이에서 우리가 과도기인 것 같고 약간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 게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을 되지도 않으면서 그치. 그런 사회적인 결속력은 떨어지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노인은 점점 많아지고 이제 이제 노인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점점 많아져서 이제 노인은 점점 많아지는데 근데 이런 와중에
그런 거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은 없는 현실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총체적 난국인 거죠. 이게 2012년부터 17년까지 사실 이런 인구 구조 같은 경우는 다 예상이 되는 거거든. 네. 통계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중요한 어젠다 중에 하나야. 해결해야 될 문제야. 맞아요. 크게.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못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OECD나 아까 그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더 떨어진 거지. 크게 유의미한 숫자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4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고 맞아요, 어떤 식으로 맞아요. 지표가 그러니까, 변했는지 말씀드리고 그치. 싶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제가 진짜 보면서 조금 좀 뭐라 그래 좀 놀랐던 게 네. 예전에 강남에서 막 그런 뭐 여성 혐오 묻지마 막 이런 거 살인 있었잖아. 이런 거 이거 막 있었죠. 여성 네. 혐오 문제 불거지고 그랬는데 네. 근데 그거랑 관련해서 조금 생각해 본 게 이게 OECD 아까 말한 조사 중에 우리나라에 네. 이것 때문에 맨날 문제 됐었잖아. 뭐 저희 나라 했다고. 그거 문제 많이 되지. 여튼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우리나라가 OECD 지표에 따르면 안정성이나 어떤 살인율 같은 게 막 크게 유의미하게 막 떨어진 건 아닌데 성별 격차 있잖아. 살인율 성별 격차. 그러니까 여자 남자가 그 얼마나 죽었냐 어떤 격차가 그러니까 여자가 더 많이 죽었냐 남자가 더 많이 이게 얼마나 비슷하게 죽었냐 이런 거지. 네. 근데 성별 격차가 원래 2015년은 6이었대요. 네. 이게 차이 나는 게. 음.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 네. 근데 이게 37위로 떨어졌어. 순위가. 그러니까 음. 오히려 네. 그러니까 여자만 더 많이 죽었다는 거지. 아. 남자보다도.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통계를 내면은 더 확실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묻지마 살인으로 인해서 약간 그런 희생자들 이런 걸 비교해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 같아. 예. 그거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했어. 이게 여성에 대한 혐오. 그러니까 원래 경제가 어려워지면 좀 여성에 대한 혐오나 좀 남성 우월주의가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긴 해요. 세계적으로. 원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경제가 어려져 사회가 어려지면 사회적 약자한테 그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 이민자 그리고 여성 그런 장애인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 다들 이렇게 방향성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로 이제 여성 대통령의 탄생을 이제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성에 대한 그런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고 그치. 그런 여성 정책이나 이런 성평등. 것들이 또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좀 했는데 기대를 했지 사람들이. 하지만 그러한 점에서는 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좀 그 정부 시절에는 아무래도 좀 미비했던 거 그치. 아닌가? 나아진 거 없어. 오히려 더 남성적이었지. 네, 솔직히. 맞아요. 네. 맞아. 그런 거는 근데 앞으로 뭐 그때 보니까 유승민 의원이나 네. 문재인 씨 보니까 뭐 여성 뭐 이런 정책 같은 것도 하더라고. 네. 그래서 이것도 좀 큰 아젠다가 될 것 같아. 맞아요. 앞으로도. 맞아요. 그리고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 여성 정책에 대해서 뭐 크게 한 건 없지만 네. 그래서 그 통계적으로는 여성 경제 활동 및 참가율이 저희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크게 증가한 해요? 시기예요. 그래요? 2010년부터 15년, 16년까지. 14년에 굉장히 많이 들었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이 늘긴 했어. 많이 참견을 많이 했는데 이게 과도기적으로 사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마련한 게 거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맞아요. 비판을 할 수 있지. 그냥 경제가 어려워서 참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네, 맞아. 그런 맞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통계가 사실 이렇게 나오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는 사실 맞아요. 어려운 문제니까. 맞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구였더라? 누구? 톰스의 모험을 쓴 사람이었는데, 예, 그분이 했던 말이 통계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첫 번째 거짓말은 뭐 새빨간 거짓말이고 두 번째 뭐 선의의 거짓말, 세 번째 거짓말은 통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통계라고 무조건적으로 믿을 그건 아니지만 거기서 그래도 얻을 수 있는 거는 뽑아내야지. 맞아. 어쨌든 왜냐하면 여성 인구가 여성 참여 인구라 그래야 되나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난 거는 체감상으로 느끼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질 좋은 일자리냐? 그거는 다른 맞아. 문제지. 네. 그러니까 통계는 그거는 못 보여주니까. 맞아. 질 좋은 일자리냐도 사실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출산 휴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맞아요. 어떤 임금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냐. 이것도 아니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지. 제가 사실. 또 본 바로는 약간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참여하는 곳이 분야가 그런 이마트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마트에 보통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맞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약간 계약직으로 좀
장기적으로 고용을 다 한 게 아니고 그냥 계약직으로 그냥 저임금으로 맞아요. 이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가사 도우미나 이런 식으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떤 정책이 있었고 어떤 통계적인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젠 저희끼리 그냥 간단하게 한번 앞으로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지도자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어떤 지도자가 이제 다음에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고 저희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해봤는데 소통이나 민주주의 이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하고 그치, 이제 어떻게 다 보면 알지.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의 반대급부로서 그런 것들 시민들도 많이 이제 그런 의식에 많이 깨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토론이나 이런 것도 더 주의 깊게 보실 것 같고 더 예민하게 이제 그런 정책을 파헤치실 것 같은데 저는 그것과 하나 더 붙여서 이제 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입장에서는 좀 청년이 꿈꿀 수 있게 조금 현실적인 그런 청년 정책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사실 없잖아요. 요즘 청년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없는 게 교육의 문제가 사실 좀 크잖아요. 그런가? 아이디어가 없나? 그러니까 제 음. 생각엔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자본적인 없나? 힘이나 플랫폼이나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없어. 아까 그래요? 말한 그 네. 창조 경제에서 네. 그렇게 그 창업을 하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아이디어는 많다는 거지 제 생각에. 그렇지만 망하는 사람이 많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큰 준비나 어떤 그런 과정이 없는 거지.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교육에서 어떻게 보면 좀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치, 그런 것도 저만 있지. 해도 사실상 그런 그런 문제도 있죠. 어떤 4차 산업혁명을 대하는 자세가 제 얘기라는 생각이 좀 덜 들어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중요하다는 의미에서는 제 얘기 같지만 내가 여기서 어떻게 기여하겠다라는 그치. 아이디어는 사실 없거든요. 중요한데 약간 네. 좀 다른 세계 얘기 같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요즘에는 뭐 애들 코딩 같은 거 많이 가르친다 하잖아요. 뭐 중학교 뭐 때나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막 자유학기제 뭐 이런 걸 시도하면서 조금 뭐 창의적인 교육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시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네. 좀 그런 의미에서 좀 창의력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 같은 거를 좀 마련해줘서 좀 창의적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한비가 말했던 대로 자본이나 이런 플랫폼 같은 것들이 그 아이디어가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되도록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앞으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거는 선점하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기술은. 맞아. 근데 그 선점하는 데서 그 선점하는 걸 뺏겨버리면 굉장히 좀 따라가기가 힘든 시대가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같은 것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쓰니까 네네. 그게 돈이 되고 그게 사실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선점할 수 있는 그걸 유도할 수 있는 좀 대통령이 생겼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그런 생각을 방향.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아까 뭐 4년 동안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뭐 우울 증상 들고 이런 것만 했는데 그래도 찾아보니까 좋은 괜찮은 통계도 있긴 있었어요. 어떤 R&D 투자 비율이 많이 늘어난 시기이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민주주의 그러니까 사실 탄핵 과정을 이렇게까지 민주적인 절차로 이렇게 깔끔한 거야 사실 이렇게까지 민주적인 절차로 몰아낸 사례가 사실 역사적으로 별로 없어요. 정말 큰 세계적으로도. 사고가 없이 끝나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100며칠 동안. 네. 이거는 진짜 저는 시민들이 다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더 원동력이나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시대 정신을 담으려면 친일파는 정사해야 돼. 내가 봤을 때 그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게 친일파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사회 통합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친일파 그러니까. 청산이 안 되고 나면 아직도 네. 몇십 년이 지난 기득권에 대한 그거를 그런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회 원동력이나 이런 것들만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신뢰나 맞아, 사회 맞아, 신뢰나. 맞아. 예. 그리고 네. 제가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중소기업이나 음. 사실 대기업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네. 아무리 다 열심히 하면은 그 중에도 0.1%나 1% 아니거든요. 네. 근데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99%나 70%, 80%를 위한 어떤 정책적인 그림이 필요한 건데 네. 그러려면 중소기업이 살려야지. 저 100% 공감. 그건 진짜. 당연한 거야. 이게 네. 소수만 분명히 경쟁은 해야 돼요. 어디서든. 그래야 더 서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 사는 사회는 아니어야 돼. 이긴 사람만 다 독식할 수 있는 거는 그건 같이 사는 삶이 아니거든.
그럼 딴 데 가서 혼자 살아야지. 음.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계속 경쟁 사회였고 이긴 사람이 거의 2등은 기억 안 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히든 챔피언들, 왜냐하면은 사실 경쟁도 그 게임에서는 질 수도 있는데 게임은 또 계속 다른 게임이 계속 다양하죠. 있거든. 근데 네. 거기서 계속 1등 하리라고 보장도 못할 뿐더러 네. 사회는 빠르게 변해갑니다. 음. 그런 면에서는 좀 다양한 기회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복지가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 음. 재교육 시스템이라던가 음. 그런 거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 이게 너무 맞아요. 나의 정치적 생각을 많이 드러내는 것 같은데 이거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아, 어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물론 복지나 이런 것들, 재분배나 이런 것도 항상 얘기가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좀 더 파이를 키우자는 이유로 계속 실현되지 못했던 것들이잖아요. 이런 네네네네.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는 정말 너무 저도 공감을 하고. 맞아. 그리고 네. 뭐 아까 이것저것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큰 원칙은 그건 것 같아. 앞으로 필요한 건 0.1%가 아닌 전체를 위한 그런 방향성. 네.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네, 맞아요. 아니, 근데 그건 그걸 정말 그걸 실질적으로 찾아봐야지.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정신이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네. 다 속이려고 하거든. 맞아요. 아니, 누구든지 속이려고 해. 너무 이렇게 분열을 해요. 아니 생각해봐. 그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예, 한번 예. 이게 반장이 되거나 네. 어떤 그런 반장 선거나 뭐 전교 회장 선거 나갈 때도 다 구라쳐. 약간 더 과장해서 얘기하고. 아, 저 요즘 자소 쓰는데 음. 거짓말만 넣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근데 인정. 대통령 선거 나오는데 그거 음. 안 하겠어요? 과장돼서 당연히 뭐 더 하겠다 하고 네.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거를 뽑는 사람이 음. 어떤 걸 선별해낼 수 있느냐. 네. 그게 민주주의의 수준 차이인 것 같아.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커리어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거기도 한데, 근데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한번 대선을 앞두고서 네네. 그 유력한 대선 주자들을 한번 저희가 음.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희가 음. 최대한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생애를 살아왔고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다음번에 한 4월쯤에 아마 저희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유력한 네. 대선 후보는 어떻게 정해요? 그때 뭐 1, 2, 3, 4위를 대상으로 하던 4위까지? 네, 1, 2, 3위나 뭐 1, 2, 3, 4위나 어. 이렇게 한번 해보면 그건 나중에 저희끼리 한번 논의해 보는 걸로 하고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뭐 지도자란 어떤 게 필요한가도 얘기해봤고 그리고 그런 헌재 재판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봤고 박근혜 정부 4년간의 예, 얘기도 있었던 해봤죠. 얘기도 해봤는데 그 이런 걸 이번에 어떻게 보면 탄핵이란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굉장히 파급력이 큰 문제고 이게 민주주의를 좀 보여준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좋으면서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우려나 이런 것들도 많이 그런 것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네네. 방송을 계기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시거나 네네네. 이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고요. 네, 네, 저희 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희 네. 이명박 5년 정부, 이명박 정부 5년, 네, 네. 박근혜 정부 4년, 음. 거의 근 10년간 음. 사실 잘 버텨오신 게 참 대단하신 것 같고, 음. 그건 진짜 박수 쳐줘야 돼. 나 스스로도 박수 치고 싶어. 앞으로 한 9년 동안 버텨낸 게 삶을 버텨온 게 그건 진짜 대단하시고 이걸 민주주의로 이거를 나은 삶을 위해 선택을 했다는 게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렇게 변화를 이끌었다는 것도 참 자랑스러워할 부분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너무 갑자기 진지해지는데 여러분들도 더 네. 뭐라 그래야 돼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부할 수 있는 선택들을 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저희 위클리픽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 야, 저희- 너무 예. 무겁게 끝낸 거 아니야? 나 갑자기 너무 나 대선 나가는 사람 같았어 지금. 다음에 뭐 어. 나갈 거면 미리 말하고 좀 하세요. 나가려면 앞으로는. 근데 40 돼야 되잖아 대통령. 아 맞아, 25 아니야? 40 돼야 되는구나. 뭐 국회의원이지. 맞아. 국회의원. 알겠습니다. 아직 다음에 시간이 여기 많이 남았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 10년 뒤에 저를 뽑았을 때 아니 10년도 아니지? 15년 네. 끝나야 되네. 많이 남았네 아직 내 대통령 하려면.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 네, 어쨌든 그러면은 저희 위클리픽 이렇게 한번 마치도록 하겠고 저희 트위터 이런 거 운영하고 계신 거 아시죠? 그리고 페이스북하고 이런 거 운영하고 있으니까 페이스북.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저희를 유튜브, 팟빵 그리고 팟캐스트 많이 이렇게 구독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위클리픽 이렇게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